정치와 법 3단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선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 내용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장에 나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유권자들이 이런 선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좀 이용해서 선거 제도를 사실은 자기 정당한테 유리하게 계속 이렇게 고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유권자들이 정치 지식이 잘 없다는 걸 이용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고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투표 방식이 문제가 있는 제도처럼 이런 식으로 좀 유권자들을 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각종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선거 제도를 함부로 고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좀 잘 알아두고 나중에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에 다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때 선거는 시장 혹은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뭐 군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요. 교육감도 이때 같이 선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다음 선거는 2022년 6월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다수제로 하고 있죠. 단순 다수제라는 건 1등만이 그냥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만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선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왜 특이하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제도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 300석이 있는데요. 그 300석 중에 253석은 지역구를 나누어서 선거를 하는데, 이 지역구는 다수대표제로 선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다수대표제 선거는 그냥 많은 표를 얻은 1등이 당선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지는 아주 간단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는 장점은 간단하고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엄청 커다란 단점이 있었죠. 이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죠. 이 지역구가 25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국에 253명의 의원들을 뽑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대세 정당이 있죠. 최근에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정당들이 계속 이름을 바꿔왔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크게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좀 힘이 있었던 정당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1등할 확률이 다른 정당들보다 유리하겠죠. 정의당 같은
정의당이나 혹은 안철수가 있던 국민의당이나 뭐 그런 정당들보다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는 1등만이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은 별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47석은 또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장점이 득표율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단 뭐 4%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총 300석 중에 뭐 4%에 해당하는 그런 의석만큼은 가져갈 수 있는 게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처럼 섞어서 하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 안 섞어서 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들 보면 훨씬 다수입니다. 다수 대표제만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영국, 미국인데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 다수 대표제는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양당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은 뭐 제3당이 조금 힘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영국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양당제 국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고요. 이 양당제라 하면 정당이 두 개로 이루어져서 국정이 운영되는 그런 나라들을 말을 합니다. 반면에 다당제라고 하면 정당이 3개 이상인 정당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소수의 지지를 얻더라도 의회에 입성하기가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쉽죠. 그냥 5%의 지지, 뭐 6% 지지 이런 낮은 지지만 받아도 그만큼의 의석을 얻어가기 쉬운 제도이기 때문인 거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의회 의석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제도를 좀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유리하고 불리하고만을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힘이 있었던 그런 정당들 있죠. 민주당 계열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죠. 반면에 그 이외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가 늘면 늘수록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원하니까요. 반면에 비례대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이 있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받는 표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죠. 아까 말했듯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특정 정당들이 자기들이 받는 표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이 다수대표제로 지역구 253석 이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국가로 독일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확하게 비례대표에서 받았던 정당의 표만큼 정확하게 연동해서 계산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3석과 47석을 나눠서 지역구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옛날에는 따로 놀았어요. 이 253개는 각자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이
당선돼서 정당 의석을 나눠 가지고요. 그러면 이 253석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힘이 있었던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들이 나눠 가졌었겠죠. 그리고 47석을 또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47석을 정당별로 이제 뭐 A당이 몇 퍼센트 받았다, B당이 몇 퍼센트 받았다, 뭐 40%, 30%, 30%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47석이 이제 이 퍼센테이지만큼 나눠 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47석만 비례대표로 계산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존 방식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598석을 50대 50으로 나눕니다. 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300대 3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인지도가 있는 정당이 있고 소수 정당이 있겠죠. 이 지역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힘이 있는 A당, B당이 뭐 많이 가져간다고 쳐봅시다. 뭐 A당이 뭐 200석, 그리고 B당이 100석, 나머지를 0석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 200석, 100석이 각각 지역에서 당선이 됐어요. 특정 지역에 나가서 뭐 누구 당선되고 하겠죠. 그래서 200석, 100석이 이 지역구에서 뽑힙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도 이제 찍겠죠. 정당을 찍으면 정당별 득표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이제 정당 득표율을 독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뭐 200석, 100석 싹쓸이 있지만 A당은 뭐 40%, B당은 30%, 그리고 C당은 20%, D당은 10% 이런 식으로 뭐 C당과 D당의 지지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 C당, D당의 지지자들은 이 지역구에서는 뭐 찍어줘봤자 다 떨어진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냥 이 300석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0석에 이걸 일단 적용을 합니다. 600석에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240석, 180석, 120석, 60석 이렇게 됩니다. 자, 이 600석이 정확하게 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배분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당과 B당은 지역구에서 200석, 100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200을 빼고 40석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우고 여기서 100석을 빼고 80석, 그리고 이 두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가 없기 때문에 120석, 60석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300석을 비례대표 의석 300석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의 장점은 지역구대로 살리면서 이 비례대표제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인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서 총 의석수를 배분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킨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이 좀 정치인들과 그리고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고자 했던 건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개정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반대를 했던 거죠. 아예 반대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폭넓게 개정을 하는 것처럼 참여를 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좀 이 원래 취재하고자 했던 걸 굉장히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전부 연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연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7석 중에 30석까지만 연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30석만 연동을 해서 계산되고, 그리고 이 30석도 50%만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나머지 17석은 그냥 이제 정당별 득표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정당이 20% 지지를 받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되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300석에서 일단 우리나라 국회 의석이 총 300석이죠. 이 300석에서 20%를 곱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 17석은 그냥, 나머지 17석은 이 17석에 그냥 곱하기 0.1을 해가지고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당들도 각자 지지율이 있겠죠. 이거를 그냥 나눠 가진다 이런 소리고.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30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300석에 20%를 곱합니다. 그러면 60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60석에서 10석을 뺍니다. 그러면 50석이 나오죠. 그런데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50석이 그대로 계산되겠지만 50석에서 50%인 25석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당들도 다 연동 배분 의석수를 똑같이 다 계산을 해서 이 30석을 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많은 정당부터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나눠 가질 때마다 소수점이 좀 더 많은 그런 정당들이 먼저 가지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 30석만 계산되는데 이 30석도 50%만 연동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사실상 조금 하나마나한 그런 제도가 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했던 원래 의도는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서 좀 총의석수를 그렇게 조정을 해보자, 이런 게 원래 의도였는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30석에다 50%만 연동을 해서 이 하는 거는 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들이 이제 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편법을 이용한 거죠.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 정당. 자, 위성 정당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A당이 A-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내지 않고 A-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냅니다. 그러면 연동이 전혀 안 되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애초에 이 제도를 그냥 운영하기만 해도 원래 취지를 잘 달성 못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만큼 이 비례대표에서는 그만큼 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당으로 지역구에 나오고 A-당으로 비례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무색하게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을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 유권자들을 좀 기만하는 거죠, 이건. 유권자들이 이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일단 중앙정부가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곳을 관할하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의 장은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도입니다. 셋 중에 하나 각자 이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속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그리고 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특별시, 광역시, 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겠죠. 그리고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구일 거고, 뭐 때로는 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 경상북도, 뭐 충청북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도 있겠죠. 이 순서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다시 큰 순서로 갑시다. 시, 군, 구,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자치제도인 거죠. 자, 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장을 뽑고, 행정부 장을 뽑고, 그리고 의회 선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을 뽑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서 뽑습니다. 자, 이 선거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준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이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완전 따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초단체장을 뽑고 기초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서 뽑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더 뽑는데 각 지역에 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을 선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다수대표제로 선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를 나눠서 뽑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비례대표에 지역구를 넣자면 대선거구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53석의 경우에는 다수대표제로, 그러면 지역구가 총 253개가 나오겠죠. 253개의 지역을 전국에 나눠서 1등만이 뽑히는 그런 다수대표제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47석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고 있습니다. 정당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데 이 30석만 아까 살펴봤듯이 지역구랑 연동을 해서 50% 연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기준을 나눴습니다. 부산시장, 광역자치단체장 다수대표제로 뽑고, 부산시 의원을 42석을 다수대표제로 뽑고 5석을 비례대표제로 뽑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문제죠. 5석을 무슨 비례로 뽑습니까? 득표율이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건데 5석을 무슨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강서구청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의원을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중선거구제로 뽑습니다. 2명을 뽑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2명 혹은 4명까지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이거는 SNTV라는 제도로 뽑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2명 혹은 4명까지 뽑을 때는 표를 여러 장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한 표 줍니다. 한 표로 여러 석을 뽑는 이런 제도를 SNTV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 유권자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선거구제로 뽑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힘 있는 정당들이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선되기. 왜냐하면 각자 한 표씩 행사하는데
뭐 2등에서 4등까지 뽑혀요. 그러면 일단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냥 당선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사람들이 선거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한석을 뽑는데 비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자, 그리고 교육감을 다수대표제로 뽑습니다. 자,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상으로 좀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좀 유감이고요. 네.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을 뭐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유권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좀 듣는데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